자, 이건 제가 초안 만들어 놨던 걸 어디에 넣기 애매하기도 하고 복잡해서 그냥 없앨까 하다가 그냥 초안만 잘 정리해 가지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은 아니에요. 분석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걸 감안해 주시고 개인적인 시선이다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패권을 버리고 링에 올랐어요. 이거는 뭐냐면 관세를 때렸다는 건 기축통화국은 다른 나라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를 해줘야 달러가 전 세계에 퍼지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버린 거예요. 관세를 때렸다는 건. 그래, 달러 안 준다. 안 퍼져도 돼. 상관없어. 이건 버린 거예요. 자국 통화 패권을 놓아버린 행위입니다. 스스로 달러를 퍼뜨릴 기회를 줄여버렸어요. 이게 트럼프의 관세예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가 뺏긴 뺏을 건데 저 패권을 근데 왜 나한테 한참 팔아주다가 나중에 뺏겨야 되는데 미국이 알아서 해보라고 그냥 줘버린 거예요. 잠깐만, 나는 아직까지 내생적으로 저렇게 안 되는데? 잠깐만.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너 이제 좀 호구짓을 해주다가 나한테 초월당하고 역전당해줘야 되는데, 이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국이 관세를 최대한 막아야 돼요. 근데 미국, 유럽, 중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셋 다 이제 링 위에 올라오고 자생적으로 해봐. 자생적으로 살아가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은 채권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사전에 돈을 엄청나게 줄여놨잖아요. 나가는 돈. 최대한 줄이면서 추가 채권 추가 발행 안 한다. 하고 지금 어떻게 굴릴지는 좀 이따가 미국 정부 재정 상태 보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미국, 유럽, 중국 셋 다 위안화를 통한 CBDC, 기축통화 이렇게 하든 말든 내생적 성장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유럽도 러시아에서 결제할 때 유로화 쓰고 중국에 투자할 때로 유로화, 달러, 위안화 셋 다 섞어 쓰고 중국은 위안화 엄청 많이 쓰고 달러는 일부 쓰겠지만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미국이 호구짓 해두다가 그냥 이제 초회당했고 뺏겨야 되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비상이 터진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자유무역이 끝난 게 이 배경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소비 시장이 없이 생존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쟁 중인 비정상적인 상황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각국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제학이 국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도 다르고 정서도 다 다른데 거기에 국가마다 다르게 계산되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이전에 과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저기에 통했다고 여기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집어넣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글은 3대 시장을 살펴보기 위한 간단하게 전체론적인 접근이고 여기에 각 국가의 구조와 경제적 사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선진국에서는 대다수 기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은 의미가 없고 중국은 그냥 아시다시피 한 10억 정도는 절대적 빈곤입니다. 일단 미국의 자유시장 경제는 절대적 빈곤선 아래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계급 이동성을 한다는 기회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요. 물자가 공급되고 구매력이 증대될수록 새로운 기회와 삶의 질이 개선되니까. 그래서 1990년대에 휴대폰이 없는 사람도 꽤 있었지만 지금은 대다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불평등을 계급 이동성의 기회로 봅니다. 이걸 주장한 게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그리고 미군은 가난한 빈곤선에 있는 미국인에 대한 계급 이동성을 제공하는 영역으로도 동작하는 아예 그냥 국가 정책 자체도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렇게 돼서 올라온 사람이 지금 이제 부통령이 제이디 벤스잖아요. 이런 절대적 삶의 질을 개선하다 보니 오히려 도전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납니다. 그 지역, 가난한 지역에 고창화돼서 그냥 섞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오히려 또 다른 나라에서 전 세계 인재들이 정착해보겠다고 혹은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혁신과 도전의 용광로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부자가 될 수 있을 가능성, 경제적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글로벌 최상위 부자 이 가능성이 있다면 미국일 겁니다. 반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계급 이동성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 빈곤과 포용성을 중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독립적이고 다원주의적인 다양성, 미국의 주류 문화가 있는데 여기에 다원주의적, 그 안에선 다양하게 했대. 그리고 분리하려는 이런 성향과는 달리 통합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 미국은 분권화의 국가라면 유럽은 뚝뚝뚝 떨어져 있는 국가들을 어떻게 통합할지 이걸 고민하는 국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전쟁의 경향도 있었지만은 대영 제국 시절에 대영 제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처음엔 네덜란드, 이후에는 영국, 특히 엔지니어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 남아라. 그래서 이런 통합하려는 기준점은 국가별로 다른데 기본적으로 저 나라는 두뇌 유출이 전통적으로 심한 곳들이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그리고 영국의 시장 경제에 대비해서 어떻게 저항을 했냐면 사회주의가 강했었죠. 유럽 대륙은. 그래서 사회 구성원 간의 격차를 줄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결속력을 유지하는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 서비스에 어떻게 접근을 시킬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난민은 들어와요. 근데 뛰어난 인재, 두뇌는 유출이 된다는 거죠. 미국으로. 그렇게 흐름이 된 지 사실 오래됐어요. 제가 20대 때도 유럽의 두뇌 유출이 너무 심하다 이럴 정도였으니까. 여기 보면은 유럽은 기술 인재를 잃고 있다. 왜? 임금 때문에. 하면 이게 2009년 때도 그렇고 스타트업 붐 불면서 더 심해졌는데 사실상 능력 있는 청년들의 탈출이 가장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유하고 싶어. 그러면 양극화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주 경제 사상을 포기해야 돼요. 유럽의 진보는 뼈대 있는 진보들이거든요. 100년 이렇게 된 진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포기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유럽은 그냥 이 인재들을 포기하는 걸 택했어요. 가끔 보면은 이 방식이 대영 제국으로 유학을 가던 엔지니어 시절이 반복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미시시피주 1인당 GDP를 독일이 초월당하니 많이 이런 수준입니다. 그러면 독일이 저 정도면 프랑스는 그 아래 있거든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미시시피예요. 근데 그 1인당 GDP를 독일을 초월하니 많이 하는 이런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도중에서 제일 1인당 GDP가 가난한 동네가 저기 선진국 잘 나가는 독일보다 모자란 수준이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게 근데 내년에도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처럼 보여요, 솔직히. 중국으로 넘어가죠. 중국의 민족사회주의는 솔직히 중국인이 왜 관시를 하냐면 중앙정부를 못 믿기 때문입니다. 자국정부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타국이 중국을 비판한 걸 못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세뇌 반사적으로 동작하라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국민이 자국을 제일 많이 까잖아요. 공산당은 혁명 엘리트 모임이고 이 직업혁명가를 주장한 게 레닌이거든요. 근데 위로부터 혁명을 한다. 즉 탑다운으로 바꾼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만든 게 공산당인데 그 상위 인재를 고위 엘리트를 500만 명을 숙청했어요. 500만 명을. 처음도 아니고 문화대혁명 때도 했었고 근데 지금도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중국의 경제, 정치, 이 거버넌스의 무서운 점은 비인간적이란 거예요. 정상적이고 경제 성장을 하는 평화로운 시기에 그리고 다 같이 대의선거를 하는 대의민주주의 선거를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거버넌스로 보이는데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저 나라는 비정상적인 국가고 지금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권위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10억은커녕 14억 전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미중 전쟁에서 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소련이 동유럽을 점령했을 때 숙청과 소련 군인들로 인한 살인, 강간 이런 게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쟤들 자국 고위층 500만 명을 숙청할 정도로 나라에서 한국인 목숨, 개목숨 취급하겠죠. 그게 싫어서 저는 유럽식 거버넌스는 비효율적이다, 청년 착취적이다 이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나름의 안정적인 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상대적 빈곤을 신경 쓰면서 계속 한번 다 같이 가족처럼 가보자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나름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고, 근데 쟤들은 학살을 그렇게 앓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중국식 거버넌스는 용납할 수 없고, 저 거버넌스를 받아들이려고 꾸는 탄핵 찬성 집회와 그 관련 세대, 탄핵 찬성 집회 그 영상만 봐도 인민민주주의 하자니 동아시아 공동체 하다니 별 개소리 다 있거든요. 그 관련된 정당과 그 동조자들 모두 처참한 노후로 몰아버리는 거, 그게 제가 가능하다면 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방어적 자유는 이제 끝이에요. 선이 넘었기 때문에 공세적으로 나설 시기가 왔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결론은 간단해요. 미국은 절대적으로 신경 쓰니까 절대적으로 부유하고요. 유럽은 상대적으로 신경 쓰니까 상대적으로 평등하고, 중국은 강국몽, 군국주의죠, 이거. 여기에 신경 쓰니까 압도적인 군사적 생산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정치 경제가 전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표, 다른 사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제가 같은 경제 관점으로 공통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20대 때 유럽을 미국보다 훨씬 좋아했습니다. 네, 10대 때 유럽의 문학을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영국 관광청이랑 프랑스 관광청 홍보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유럽산, 그 영국산 브랜드인 샘소나이트도 제가 그 한국에서 홍보했었고, 그래서 2013년 정도에 유럽의 상황이 저한테는 꽤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유럽이 무너지고 있구나, 그걸 그때쯤부터 지속이 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로 미국보다는 유럽을 훨씬 좋아했고, 근데 대체로 저는 20대 때 그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리지널리티, 그리고 전통 브랜드. 이거 왜 그때 나이쯤 되니까 뭐 나도 벤틀리 뭐 이런 거 인생에서 한번 타봐야지 이 생각하면서 빡세게 일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120시간 일하는 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다수 100시간 이상은 다들 일했어요. 근데 그랬는데 어느 날 깨달은 게 이렇습니다. 프랑스 와인, 그럼 명품 좋죠. 프랑스 와인 명품, 이탈리아 전통 음식 좋죠. 독일 소세지 명품 자동차 좋죠. 근데 보니까 스마트폰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노트북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네. 유럽이 하고 있는 그 주로 주력 상품으로 삼고 있는 거. 낭만과 실용을 완전히 바꾼 그런 경제 체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경제 체제 자체가 허세야. 주력 상품, 고 부가가치 상품이 허세야. 노는 것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게 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없어요. 뭔가 생각나는 게 없고, 떠오르는 게 없고, 차도 별로, 그저 그래요. 프랑스 경제, 독일 경제는 하도 했으니까 프랑스 경제는 일본에 비슷해요. 은행으로 운영하는 이제 경제 모델이거든요. 국가주도 경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전 독일은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독일은 일단 인구가 8천만 명이에요. 저게 내생적 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한 인구에 막대한 수출을 하는데, 유로화를 통해 가지고 환율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게 EU 안에 있어서 독일이 혜택을 받는 거지, 정상적인 일반적인 경제 형태의 그 방식은 아닙니다.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도 탈원전 해가지고 러시아 에너지 의존해가지고 저러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자국 내에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도 정부 자금이 집행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프랑스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중국 정부 저 은행주도 모델을 프랑스에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거 상대적 빈곤이에요.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근데 약간 요즘 절대적 빈곤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유럽 전체가 영국도 그렇고 자식 키우려고 그 밥 굶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환경 저거 진짜 저거 하나 때문에 제가 뭐 하는지 보면은 포버티 레이트가 어릴수록 높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어릴수록 높아요. 얘들은 부동산 못 사거든요. 집을 거의 평생 못 사요, 솔직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릴수록 빈곤율이 높고 최근에 빈곤이 폭증합니다.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상대적 빈곤이지만, 그래서 프랑스 빈곤 인구는 젊은 세대가 노년층보다 큰 타격을 입었다. 왜냐하면 자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의 국가주도 모델이라는 건 돈을 뿌리는 거, 사실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모델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부모 가정도 빈곤 상태에 있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의 빈곤율은 낮은 편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저기도 결혼 안 했죠. 유럽도 결혼 안 하고 일본도 결혼 안 하고 미국도 결혼 안 하고, 그래서 전 세계 실버 민주주의의 희생양들이 전부 결혼 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세대는 엄청 인구가 준 시대를 보게 되지 않을까. 갑자기 기후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만 인구가 너무 줄어가지고 기후가 오히려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후학을 믿진 않는데, 프랑스 유럽 기업들은 2019년 이후 생산 비용이 25%나 오르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중국 기업은 생산 비용은 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얘네들은 계속 환율 떨어뜨리고 뭐 그렇게 해서 그런 거죠. 인구도 많고. 그래서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하는 이자율, 급등하는 에너지 가격 때문에 뭐 가난해졌다. 뭐 결론은 이겁니다. 유럽의 가장 큰 장점이는 저런 게 있으면 사회이전 소득, 흔히 보편적 복지, 요즘 떠드는 뭐 기본 소득도 포함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연금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소득이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유럽이 플랫폼을 만들기 못하게 된 건 신마르크스주의적 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생산물로 보고 그걸 유통하는 걸 착취라고 여겨요. 산업공상에서 즉 거래라는 건 무언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너네들은 제일 착취하는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쟤네들은 사를 제일 중시하죠. 그 사의 역할을 단지 혁명 엘리트가 할 뿐. 마르크스주의는 상업을 착취라고 여기고 그 상업이 유통되는 시장 경제를 배척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를 배척하고 화폐를 배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선시대 산업공상이에요. 근데 전 세계가 다 그렇지만 프랑스도 이거에 만만찮고, 문제는 미국은 미래가 보이는데 유럽은 전혀 미래가 안 보여요. 오히려 중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럽보다 중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세한 이유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적 네트워크나 아니면 실행 객책, 사람을 통해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종의 시도예요. 다른 관점의 시도. 우선은 유럽은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은행 전 총재, 이탈리아 전 총리, 이 사람이 나오는데 혁신 기업이 없다? 그래서 미래 경쟁력이 없다. 두 줄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뭐 투자자들이 본 보고서 보면은 낮은 투자와 낮은 생산성이 결합되어서 유럽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트럼프는 엄청나게 한 달 동안 4조 달러를 투자 끌어냈는데 생산성도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자국 내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낮은 기대 성장률로 인해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을 발목 잡는 악순환을, 근데 이거 있잖아요, 지금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드라기는 규제에 대해서 금융시장 통합을 포함한 중대한 구조개혁과 어쩌고 저쩌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하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서 설명하려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거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뼈대 있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이해관계자들이 뭐냐? 시민사회, 노동조합, 뭐 그 외에 뭐 등등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노동이사제 하자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국가와 기업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생태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관점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들은 한번 가난하게 만들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식이 굶고 자기가 굶고 혹은 자기는 잘 먹는데 주변 사람들이 굶으니까 언젠가 혁명 당해가지고 네 새끼들만 잘 이걸 한번 당해봐야 지들이 뭔 짓을 하는지 정신을 차리지. 굶어봐야 돼, 제가 보기엔. 그걸 안 하니까 티포텟이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를 적당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혁신 기술 차이가 너무 난다. 여기는 플랫폼도 없고 AI 때 더 나을 것 같다. 이유는 신생 기업이 적고 규제가 많아서 국가 안의 시자를 벗어나기 힘들고 유럽의 스타트업의 30%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긴다. 그러니까 AI 좀 혁신을 받아들이고 규제를 좀 완화해서 국가 간의 규제 장벽을 좀 제거하자. 그래야 국가가 통일된 단일 시장이 될 거 아니냐. 이게 유럽 전체 범유럽 프레임워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기술 활용이랑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 평생 학습 기회를 마련하고 금융 지원, 우리도 VC처럼 실리콘밸리처럼 집중화시키자. 그래서 유럽의 자본시장도 통합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 간에 자본금이 따로 놀아요. 그리고 은행도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이 안 돼요. 그리고 주식시장 상장할 거면 어느 나라에서 상장할지 이 부분도 있어서 큰 자본으로 몰리지 못합니다. 분명 EU로 통합했는데 국가 간 따로 놀아요. 뭐? 규제도 따로 놀고 그래서 이 회사가 다른 나라로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자본도 따로 놉니다. 이 회사가 다른 곳으로 진출하기 어려워지고 신자유주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주의와 조합주의로 나뉘어진 저 EU에서는 어디 감히 거대 자본을 가지고 돌려고 하느냐. 근데 그게 없다 보니까 플랫폼도 스타트업도 안 되는 거야. 참 이게 시작했을 때는 누구도 이거 예측을 못했을 텐데. 제가 전에 신자유주의 원조가 유럽이라고 했잖아요. 게다가 저기는 중소기업과 조합주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독일도 그렇고 독일도 은근히 상장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싫어하는 이 구조에 자본이 통합된 것도 아니고 노동인력은 움직여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도 아닌 사람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규제 장벽. 그래서 뭔가 덩치가 큰 대기업이 못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 합쳐 정리해보면 이거랑 같아요. 규제 문제. 여기는 뭐 타국으로 확장을 못해. 그래서 SAP 대표가 AI를 만들어도 독일 안에서만 하지 타국으로 확장을 못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이거를 범유럽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보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작은 자본 규모로 인한 조달 비용의 증가. 이거 자본 비용인데 이거를 유럽 안에서 거대 자본을 만들어보자. 은행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러니까 자본 투자가 집중적으로 같이 못하지 않냐. 세 번째, 그러면 상장을 할 때 어디에 상장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추가 투자금은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그냥 미국으로 옮겨버려요. 네 번째, 전통주의. 전통 분야에만 투자를 해요. 독일 같은 경우도 제조에만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나 규제 개혁이 소홀하다. 우리 주력이 아닌데. 다섯 번째, 노동시작 경직. 뭐 해고 자유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주의 이런 것도 자유롭지 않고 성장도 자유롭지 않고 탈탄소로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되었다. 뭐 이런 외침이지만 EU가 장기적으로 미래의 경쟁력을 없어질 거다 외침이지만 제가 보기엔 솔직히 이 사람 고향이 이탈리아도 심각한데 이거는 구조와 문화적인 기저가 너무 깊게 결합이 돼 있어서 솔직히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시아보다 더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솔직히 이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유럽은 딱 구심점이 여러 개인 뭔가 하나의 구심점이 모일 만한 게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도적으로 경직되어 있고요. 노동시장의 규제, 그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 국가 간 시장 확장을 막는 규제. 그래서 대기업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문화 자체가 대기업을 최대한 막는 구조예요. 고부가 가치 산업 보면 전통적입니다. 독일 고급 자동차, 프랑스 와인, 프랑스의 LVMH, 뭐 덴마크 최근에 위고비, 얘네들 제약 빼면은, 제약과 네덜란드의 ASML 빼면은 뭐가 있지? 잘 안 떠올라요. 전통적이에요, 전부. 대부분 주력이 럭셔리 브랜드가 주르고, 자동차는 솔직히 명품차고 필수제가 없어요. 필수제가. 시장 경제에 관련된 게 거의 없습니다. 잘.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면 에어버스 정도 말곤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정부가 대주주죠. 그리고 국가 내 시장과 자본 시장이 너무 분절화되어 있고 대기업 자체가 못 나오는, 그리고 은행 중심 금융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성장과 스케일업을 갖기 매우 골치 아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사상 자체가 중소기업 위주로 국가를 운영하려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경제 주체적으로 보면 노인들은 빈곤율을 낮췄는데 대신에 청년들이 상대적 빈곤으로 몰렸죠. 실버 민주주의죠. 일을 하다하게 할 수 있는 인재들은 여기 안 있어요. 그래서 황금기에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 되어버렸고, 안주하는 문화까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대충 일하거나 가짜 노동 일하거나 아니면 한 1, 2년 쉬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게 복지가 늘어날 때 문제점이 이겁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 정신이 동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도전하는 사람은, 야, 투자하는 사람도 그냥 난 이자만 받을래. 그래서 보통 이제 땅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규제까지 그런 거 맞고, 전체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미국식 과로 문화, 경쟁 문화, 파괴적 혁신, 빠르게 성장하는 것과 다른 형태의 안정성입니다. 완전히 미국과는 반대 문화에 가까워요. 기업가 정신보다는 문학, 건축물과 같은 예술 좋아하고 수백 년에 걸쳐서 대성당 건물이 짓습니다. 그런 전통을 중시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전통과 과학에 투자하기 바라고, 청년들의 노동력은 노인들을 부양하기에 바라는, 그리고 이걸 한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 좌파와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장하는 그쪽 계열이죠. 물론 이제 좌파 중에 일부지만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요. 여기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게 1882년부터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미국이었으면 이런 거 안 하죠. 다음 분기 내에 완공한다 이러겠죠. 이런 측면에서 정부주도 성장이라는 측면도 꽤 잘 보입니다. 자국 내에서 사회주의가 발달하고 아이러니하게 명품을 만드는데 명품의 소비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으면서 명품은 가득한 기이한 문화입니다. 효율을 버리고 낭만을 이루고 청년은 중년과 노인의 낭만이 짓밟혀가는 경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중국의 혁명의 당위성이 사람을 짓밟으면 유럽은 낭만에 스스로 무너지는 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유럽 경제를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모듈형 네트워크, 뭔가 멋있어 보이죠? 뭔가 중심이 여러 가지구나, 모듈형 네트워크구나. 자, 여러분, 워터폴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주변 부서가 업무 협조를 안 해줘요. 사일로화 되었고 각자 따로 놀아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절단된 맥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맥법칙으로 빠르게 증가를 합니다. 규모가. 근데 어느 시점까지 증가하다가 그 국가를 벗어날 것 같으면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 너 딱 중견기업까지만 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게 절단된 맥법칙인데,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래서 그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성장 확장이 정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유럽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유럽 전체 안에서 시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기업이 활용을 못 하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 안에서까지만 빠르게 맥법칙으로 성장하고 그 이상부터는 넘어가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탈탄소 탈국에 대한 다른 규제, 금융의 분절화. 유럽처럼 한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기 따로 놀아요. 이게 뭔가 있어 보이는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모듈형 네트워크. 모듈화된 겁니다. 모듈화되었는데 사일로화돼서 따로 안 움직여요. 자, 이거를 화폐까지 통일했어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계좌를 통일한 거죠. 워터폴 기업의 느긋한 임원진, EU 엘리트 관료들과 사일로화된 부서들, EU 국가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하던 것만 하는 본부장, 부장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각국에서 하던 것만 하자. 야, 벨기에는 벨기에식 그 프라이 만들고, 프랑스는 프랑스 이제 관광하고 하던 것만 하는 거예요. 딱 워터폴 기업 같은 EU의 모습. 아, 제조업 국가, 사회주의 국가, 딱 맞다. 그 안에 초대형 허브, 즉 대기업이 되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국가 간 업무 협조가 안 일어납니다. 모듈화 되어 있어요. 일정 이상 큰다? 저 견제해야 되겠다. 이런 억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구조 자체를 개혁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LVMH 대기업 있지 않냐? 걔네들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 국가 안에서 내생적으로 대기업이 나오지 못해요. 중국은 국가 안에서 내생적으로 대기업이 나오거든요. 시장이라면 그래야죠. 세계 3대 시장인데. 미국은 국가 안에서 내생적으로 대기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유럽은 그 시장 안에서 내생적으로 대기업이 못 나와요. 그래서 사공도 많고 협조도 안 되고 딱 그 정도 느낌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문화만 제외하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한데 아마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의 시스템 리스크 자체가 전통 중시 사일러입니다. 저는 솔직히 중견기업 정도 돼서 이렇게 무너지는 기업이나 업계를 제법 본 적 있어요. 옛날에 하던 것만 하고 멀티플렉스 지향했던 CGV도 그 비슷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중앙 집중화된 네트워크인데 이 네트워크의 장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정한 거 하나는 무조건 집중화했으니까 깎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이 죽든 말든 끝까지 하면 되잖아. 제조 물량도 되는 거고,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잘합니다. 방산 물량 잘해요. 소련이 특히나 전쟁 잘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뭐 사람이 죽든 말든 끝까지 하면 되잖아. 왜냐면 중앙 집권화된 네트워크 자체가 있잖아요. 좀 비인간적인 경향이 큽니다. 여러분들도 저런 비슷한 구조의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할 때는 저런 게 흔했어요. 여기에 시스템 리스크가 생겼는데 일단 중앙 집중화 탑다운 지시를 따르죠. 정치적 결정 리스크가 공존합니다. 중앙의 몇몇의 결정이 테스트 없이 목표로 제시돼요. 그냥 북한이 3대를 버틴 건 중앙 세력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건데 북한이 적골하진 않은 것도 사실 그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사회주의 같은 경우 문화대혁명 하기 전에 대약질 운동 그것도 그냥 위에서 몇 명이 땅땅땅 정하고 소련의 NEP 지금 현재 중국의 시진핑 하는 것도 강문몽 그런 식으로 방향을 딱 정해놓고 그냥 닥치고 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장점 요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위 노드에 영향을 주면 중앙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마치 왕이 신문고 듣고 바로 해결하는 것처럼. 단점 이 중앙이 천재면 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중앙이 멍청하면 작살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소편까지는 잘 돌아가요. 시진핑 올라오면 잘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게 신문제예요. 만약 중앙이 잘못해가지고 전체가 문제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하이로드까지 다 숙청이 되는 거지. 이거 신문제예요, 신문제. 랭크예요, 랭크. 자, 계층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자원 분배가 하달되는 일방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위에서는 거짓말로 계속 보고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중국의 GDP를 못 믿는 이유죠. 지역에서 전부 속여서 올리니까. 근데 요 밑에도 속일 거고 여기에도 갈 때 속일 거고 그렇게 이걸 보통
그 옛날에는 가라라고 했습니다. 가라 보고 올린다고. 구조적으로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변화 자체를 막은 모놀로식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일어나면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에 오프라인으로 세팅을 해주는 건데 한번 온라인 상태, 그러니까 경쟁, 전쟁 이 상태로 들어가면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사람이 전부 다 해결하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하라는 것만 하는 그런 그 주도성 없는 식으로 일을 시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이런 트럼프노믹스와 같은 관세가 좀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이런 거에 속해 있습니다. 네 번째, 강한 연결. 기업과 정부, 기관과 기업이 아주 강한 착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필연적으로 과도한 관료제 부패를 부른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AGFV 그런 비효율성도 부르지만은 그가 뭐 어느 나라도 다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 그 지자체 혼자서 못 살아나는 지자체들 보면은 별별 이상한 짓 다 하죠. 그래서 무슨 축제 이런 거 열고 공원 만들고. 유럽의 경우에는 서로 견제하면 수평으로 조정이 되는데 여기는 관시로 묵인이 되는 구조예요. 부패를 함께하는 동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뒤질 것이냐. 같은 제도적 경직성인데 유럽의 제도적 경직성과 중국의 제도적 경직성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딱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용도인데 그것도 너무 난이도가 높은 건 또 못해요. 양으로 때려박는 걸 잘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그래서 소련형 관료제에서 진행했던 중공업과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공업 잘해요. 이런 건 양으로 때려박고 양으로 생산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저는 이런 강력한 점이 이 마르크스 특히 공산주의 구조를 지향하는 곳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비인간성이라고 봅니다. 유럽의 신마르크스주의는 그래도 인간 소외를 따지면서 감정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비인간적으로는 안 가요. 근데 여기는 비인간성이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중국의 중공업 역량은 낮은 임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나 그게 가능하지 섬유 같은 거 중공업이 아니고 중국은 이미 자동화 역량도 충분히 갖췄습니다. 중국 공산주의의 진짜 강력한 힘은 환경, 인권, 자유, 인간성 모든 걸 짓밟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입니다. 댐이 무너질 것 같은데 말도 없이 열어요. 그 밑에 다 빠져 뒤지든 말든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힘들지 않아서 쇼만 해요. 그게 중국의 추진기입니다. 중국의 추진 방식, 이런 중앙집권형 추진 방식은 환경, 인권, 자유, 인간성 거의 모든 걸 짓밟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진짜 힘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의회에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좌우에 그냥 비워준 채로 끝났거든요. 그런 식으로 견제가 있는 게 기본인데 중국은 그런 게 없어요. 이거 보이시죠? 악취와 오염이고 그냥 폐수 쏟아부린 거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대적인 차이 때문에 중국은 섬유뿐 아니라 공산품 제조도 옮긴 거예요. 환경이나 규제 따위 신경 쓰지 않고 무한히 굴릴 수도 있으니까 인건 비싼 건 섬유 같은 거에서 영향을 주지 공산품 만들 때 대량 생산할 때는 인건보다 원자재나 이런 게 영향을 많이 주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굴릴 수 있으니까. 그 유연성 없는 조직 구조에 사람들에게 애국심 혹은 중화민족을 강조하면서 해결해 놓으라고 지시를 할당해요. 그거 말 잘 듣는 애들 등급 주고 말 안 듣는 애들 그 QR코드나 이런 감시 체제로 생사불명되고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믿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유주의의 비극과 함께 천천히 느리게 일하면서 비효율적인 일을 하지만 인구가 많고 사람은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에 처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전시가 되면요 10억이든 100억이든 모두 죽으라고 등을 떠밀 수 있는 이곳에
솔직히 저는 전 세계 실버 민주주의가 제일 심한 게 이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은 저기서 태어나서 뭔 고생이야. 현재 글로벌 좌파들은 이런 거버넌스를 알면서 추종합니다. 좌파 전체의 전진을 위해서 혹은 아예 훌륭한 거버넌스라고 여기기도 해요. 적어도 이들에게는 자유라는 단어로 자유롭게 저 소리를 짓거리면서 인민민주주의를 하자 이런 소리를 떠들 수 있게끔 하면 안 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쟤네들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데 그 반대편은 공세적 입장을 취하지 않아요. 방어적 자유조차도 거의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복이 안 되고 뭐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 무한히 확장하는 거예요. 저항 없이.